아이고, 꼴이 그게 뭐니?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제 이름은 한지연입니다. 남들 눈에는 완벽한 며느리죠. 시어머니께 매달 300만 원의 용돈을 드리고도 폭우가 쏟아지는 밤 문전박대를 당해 2시간이나 밖에서 떨어야 했던 그런 며느리 말입니다. 남편 이도훈은 옆에서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너 기강 좀 잡으시려는 거야? 그냥 참고 넘겨. 하, 기강이라니요. 이 집구석에서는 돈 내는 사람이 곧법이고 기강입니다. 그 순간 저는 빗물을 닦아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죠.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아니, 그냥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부었습니다. 사흘 내내 이어지는 장마철 폭우, 마치 서울 전체를 집어삼킬 듯 퍼붓는 그런 비였죠. 저는 성북구의 3층짜리 단독주택, 그 육중한 철제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지 않은 곳이 없었죠. 휴대폰 시계는 밤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벌써 2시간 가까이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은 수도 없이 눌렀습니다. 주먹으로 대문을 두드리다 못해 손마디가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수신 차단이라도 해놓은 건지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눈으로 흘러들어 시야가 온통 흐릿했습니다. 최고급 원단의 정장도, 맞춤 구두도, 오늘 아침 공들여 받은 헤어 스타일링도 전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입니다. 제가 매달 300만 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 이 대문이 지금 저라는 며느리를 일부러 꽉 닫아건 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체념한 채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기분 안 좋으셔. 밖에서 반성 좀 하고 있어? 눈치 없이 굴지 말고. 저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액정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글자가 일그러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뼈에 사무치도록 선명했습니다. 반성, 눈치. 참 익숙한 단어들이네요. 결혼 생활 3년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들입니다. 지연아, 눈치 좀 챙겨라. 엄마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지연아, 너 말하는 본세가 그게 뭐니? 참 철이 없다. 지연아, 엄마가 널 친딸처럼 생각해서 가르치는 건데 넌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니? 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2층 안방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창가에 기대선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아내를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이미 겪을 만큼 겪었으니까요. 그건 그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라는 이름의 현이 마침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흠뻑 젖은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빗물에 온몸이 씻겨 내려가도록 내버려 둔 채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스스로 답을 내릴 시간을요.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 이름은 한지연, 올해 34살입니다. 화장품 브랜드 블룸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죠. 강남 테헤랄로에 본사가 있고 연 매출은 5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돈을 가진 부자죠. 반면 제 남편 이도훈은 소규모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는 사장인데 연 수입은 제 수입의 자투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합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별종 취급을 받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더 잘 번다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질 일이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3년 전 도훈 씨와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는 다정하고 세심했습니다. 야근을 하고 돌아온 늦은 밤에 해물라면을 끓여주기도 했고 생리통으로 끙끙 앓을 때면 저를 안아주며 고생했어 라고 토닥여주던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가 제 돈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라고 믿었죠.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저는 제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 성남 구시가지에서 살다가 남편이 투자한 부동산이 대박나면서 성북동 부촌으로 입성한 전형적인 졸부 사모님입니다. 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이 집안의 절대 권력자가 되셨죠. 그분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어머, 화장품 장사한다고? 그럼 뭐, 물건 파는 거네? 우리 도훈이는 서울대 나왔는데 자기는 어디 나왔어? 연세대라 뭐, 그 정도면 봐줄 만은 하네. 그 나이 먹고 결혼하는 거면 여태 아무도 안 데려간 거니? 그날 밤이 기억납니다. 도훈 씨는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죠. 엄마가 원래 말만 저렇게 세게 하시고 속은 여려. 사실은 너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기만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의 용돈은 하루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따로 봉투를 챙겼죠. 설날에 500만 원, 추석에 500만 원, 생신 때는 300만 원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신다기에 제 가족 카드를 드렸고 피부과 시술을 받으시겠다고 해서 군말 없이 2천만 원을 계좌로 싸드렸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관대하고 현명하고 눈치 빠른 며느리가 되면 언젠가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제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오늘 밤처럼 폭우 속에 2시간 동안 방치되는 것, 제가 낸 계약금으로 산 집에서 마치 길 잃은 개처럼 쫓겨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참, 이 단독주택 말입니다. 이거 제가 산 겁니다. 5년 전 도훈 씨와 친구 사이였을 때 제가 전액 현금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할 때라 32억 원을 주고 샀고 등기부 등본에는 명확하게 제 이름 3글자가 박혀 있습니다. 결혼 후 도훈 씨가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용인 수지 아파트에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적적해 보이니 모시고 살면 안 되겠냐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동의만 한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온갖 요구사항에 맞춰 집을 싹 뜯어 고쳤습니다. 지연아, 바닥 난방이 시원찮다. 나 겨울에 관절 쑤시는데 어떡하니? 지연아, 주방이 너무 좁아서 제사상은 어떻게 차리겠니? 지연아, 욕실 변기는 비대 일체형이니? 난 일반 변기는 못 쓴다. 인테리어 비용만 6억 원이 들었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뭐냐고요? 저는 이 집의 현금 지급기이자 가장 서열이 낮은 하녀가 되었습니다. 매년 설과 추석 차례상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경동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새벽 3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튀김을 튀기고 만두를 빚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난장판이 된 거실을 치우는 것도 전부 제 일이었습니다. 도훈 씨는 뭘 했냐고요? 소파에 누워 모바일 게임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요. 옆에 앉아서 감나라 배나라 잔소리만 퍼부었죠. 전 두께가 왜 이렇게 두껍니? 요리 배운 적 없니? 소고기를 너무 숭덩숭덩 썰었다. 누구 입 찢어지라고 이렇게 크게 썰어? 과일 놓는 순서가 틀렸잖니. 우리 이씨 집안 법도는 그게 아니야? 넌 기본도 모르니?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매번 그랬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도훈 씨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모든 억울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차가운 빗줄기를 맞으며 서 있는 동안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군요. 대체 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내 돈으로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면서 왜 하녀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뻔뻔하게 내 돈을 쓰면서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왜 참아줘야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억지로 답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7시까지 귀가해서 당신이 가시는 상류층 사교 모임에 기사 노릇을 좀 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중요한 이사회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회사의 동남아 시장 진출이 걸린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는 자리였죠. 저는 오늘은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으니 날짜를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약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특유의 비꼬는 말투로 쏘아붙이셨습니다. 그래, 내 일이 중요하지? 내 일이 제일 중요하고 말고.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알겠니? 내 아들이며 이 집구석이며 다 뒷전이지. 내 그 잘난 회사 일이 제일이지. 저는 익숙한 원망의 냄새를 맡고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오늘만 정말 뺄 수가 없어서. 됐어. 설명할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넌 일이나 해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래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성북동으로 달렸습니다. 강남에서 성북동까지 안 막히면 40분 거리입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폭우가 쏟아져 도로 곳곳이 침수되었고 내비게이션은 서울 전역이 주차장이나 다름없다고 알려주더군요. 식은땀을 흘리며 운전대를 잡은 채 도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좀 늦을 것 같아. 어머니한테 말씀 좀 잘 드려줘. 도훈 씨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와. 집에 도착한 시간은 7시 2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8시가 다 되어서야 시어머니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문 잠갔다. 밖에서 기다려라. 딱 한 줄이었습니다. 빗속에 서서 그 메시지를 보는데 빗물과 눈물이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 못 자고 제사상을 차리던 밤들, 죄인처럼 고개 숙여 사과하던 순간들, 투자하거나 저를 위해 쓸 수 있었지만 이미 빠진 독에 쏟아부은 그 많은 돈들이 떠올랐습니다. 도훈 씨가 했던 달콤한 말들도 생각났습니다. 지연아,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지연아, 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지연아, 평생 너한테 잘할게. 개소리. 춥고 지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명품 구두는 완전히 물에 잠겨 발가락에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2층 창문에 불이 켜진 겁니다. 고개를 들어 도훈 씨가 창가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그냥 그렇게 서서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는 제가 밖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전례 없는 차분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고요함이었죠.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빗물이 제 몸을 씻어내리듯 지난 3년간 쌓아온 헛된 환상들을 씻어내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도훈 씨가 그저 우유부단할 뿐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더 잘하고 더 완벽해지면 언젠가는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는 선택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저를 선택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집에서 저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쓰는 도구일 뿐이었죠. 시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면 현금 지급기가 되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면 파출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렇게 문 밖에 세워두는 똥개 훈련 대상이 되는 거죠. 됐어. 정말이지. 이제 충분해. 9시 52분.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급 실크 잠옷 차림으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흠뻑 젖어 엉망이 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유, 꼬리 그게 뭐니? 들어와라. 밖에서 동네 창피하게 서 있지 말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 안에는 물이 가득 차서 걸을 때마다 찌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는 빗물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는 혀를 찼습니다. 내 집 더럽힐 줄 알았다. 현관에서 신발이라도 벗고 들어오지. 센스 없게. 저는 걸음을 멈추고 구두를 벗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딛자 차가운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일 곰곰이 잘 생각해봐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장님이든 우리 이씨 가문 문턱 넘으면 넌 그냥 며느리야. 며느리, 알겠니?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지 마라. 돈이 많아도 여자가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 법이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왜, 억울하니?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억울해도 참아야지 어쩌겠니? 도훈이는 내 아들이야. 걔는 내 말만 듣는 효자라고. 꼬우면 나가라. 무는 적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가도 돼. 그녀는 뒤쪽 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겼다는 듯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관리가 잘 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피부과 시술 비용 전부 내가 낸 건데.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씻으러 갈게요. 저는 그녀를 지나쳐 맨발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도훈 씨가 언제 나왔는지 계단 난간에 기대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무 엄마 원망하지 마. 원래 성격이 직설적이시잖아. 내가 좀 이해해드려. 응? 저는 멈춰 서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방금 위에서 계속 보고 있었지?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게임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 그냥 그렇게 보고 있었잖아. 내가 2시간 동안 비 맞고 서 있는 거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한테 문 좀 열어주라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아니, 지연아. 말을 왜 그렇게 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 됐어. 저는 등을 돌려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나 씻을게. 욕실에 뜨거운 물이 얼어붙은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자욱한 수증기 속에서 거울에 비친 제 흐릿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빗물 때문인지 불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치 긴 투병 생활 끝에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3년, 저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해왔습니다. 노력하고 참으면 인정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영원히 발밑에 두고 밟아도 되는 타인일 뿐이니까요. 도훈 씨는요. 그 사람은 착해서 우유부단한 게 아닙니다. 뼛속까지 마마보이인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 1순위는 언제나 엄마고 저는 그저 돈 대주는 호구일 뿐이었던 겁니다. 얼굴 위로 물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좋아. 당신들이 그렇게 나오고 싶다면 장단 맞춰주지. 지난 3년 내가 너무 바보같이 순진했어. 진심이 통할 거라고 믿다니. 이제 정신이 번쩍 드네. 사람 잘못 건드린 대가가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한지연은 원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그저 참아주고 있었을 뿐이지. 그날 밤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는커녕 아주 깊게 잠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이미 계획이 섰거든요. 누구 하나 빠져나갈 구멍 없는 아주 완벽하고 치밀한 계획이요. 다음 날 새벽 5시 반,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도훈 씨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끄지도 않은 휴대폰 게임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저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성북동의 젖은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주황색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휴대폰을 챙겨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6시 정각, 은행 VIP 전용 라인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한화은행 VIP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한지연입니다. 계좌 끝번호 3847번이고요. 급하게 처리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네, 한지연 고객님. 본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되셨습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저는 차분하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제 명의로 발급된 모든 가족 카드를 동결해 주세요. 둘째, 남편 이도훈 명의로 된 부가 카드 권한 정지해 주시고요. 셋째, 박순자 씨가 소지하고 있는 가족 카드도 전부 정지해 주세요. 지금 즉시 처리 부탁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2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객님,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조치가 완료되면 연결된 가족분들께서 결제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처리 중입니다. 네,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필요하신 업무 있으십니까? 당분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어젯밤 비를 맞으며 떨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맑게 빛났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빠르게 씻고 나와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공들여서 날카롭게 했죠. 현관을 나서기 전 거실을 한번 쓱 둘러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널찍한 집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성처럼 고요했습니다. 기사가 이미 대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바로 본사로 가십니까? 네, 강남 본사로 바로 가죠. 차가 부드럽게 성북동 언덕길을 내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저는 전에 없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7시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1등이었습니다. 비서인 김유리 대리가 8시 정각에 출근했다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대표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잠이 안 와서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 좀 조정해줘요. 오전 회의는 오후로 미루고 점심때 개인적인 볼일이 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유리 대리가 나가자마자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난 3년간 시댁과 관련된 모든 금융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매입 자금, 자동차 할부금, 병원비, 시동생 학비, 생활비 하나하나 엑셀 파일에 입력했습니다. 집값만 32억 원. 도훈 씨가 타고 다니는 벤츠 8천만 원째가 일시불로 긁었죠. 시어머니가 지난 3년간 쓴 피부과, 성형외과 비용 합계 6천만 원. 미국에서 MBA 받고 있는 시동생 이도준 학비 3년간 2억 4천만 원 이것도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매달 시어머니 용돈 300만 원, 3년이면 1억 800만 원이네요. 그 외 자질구레한 지출들 명절 떡값, 시골 친척들 올라왔을 때 쓴 접대비, 시어머니 친구들 생일 파티 비용.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지난 3년간 제가 이씨 집안 사람들에게 쓴 돈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25억 원이 넘었습니다. 25억 원. 모니터에 뜬 숫자를 보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돈이면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한 채 더 샀을 겁니다. 회사 규모를 2배로 키울 수도 있었겠죠.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을 저 밑 빠진 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대가로 뭘 받았죠? 어젯밤 폭우 속에 2시간 서 있기. 시어머니의 돈 좀 있다고 유세떠냐는 막말. 창문 너머로 구경만 하던 남편.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저 사람들을 위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을 겁니다. 그럴 가치가 없으니까요. 오전 10시 23분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도훈 씨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바라보며 벨소리가 5번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받았습니다. 왜? 지연아. 너 내 카드 정지시켰어. 도훈 씨의 목소리가 다급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주유소인데 카드가 안 긁히잖아. 쪽팔리게. 아, 그래. 저는 오늘 날씨 이야기하듯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산 오류인가 보네. 은행에 전화해봐. 무슨 전산 오류야? 은행에 전화했더니 내가 동결시켰다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니. 저는 창밖의 파란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어젯밤에 비를 너무 맞아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잘못 눌렀네. 미안.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여보,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보여?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냉기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바빠서 길게 통화 못해. 할 말 있으면 저녁에 집에 와서 해. 얘야, 한지연. 너 당장. 저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훈 씨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그 뒤로 오전 내내 회사 업무에만 집중했습니다. 동남아 시장 진출 계약건을 마무리 지었고 200억 원짜리 프로젝트 도장을 찍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유리 대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구? 그게 시어머님이십니다. 1층 로비에서 대표님 안 만나주면 못 간다고 난리를.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올라오시라고 해요. 3분 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씩씩거리며 대표이사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명품으로 휘감으셨더군요. 2년 전 제가 사들인 에르메스 가방을 팔에 걸고 화장도 완벽하게 하셨지만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지연, 들어오자마자 고함을 지르시더군요. 너 미쳤니? 감히 내 카드를 막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니? 오늘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카드가 안 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긁히질 않는다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직원이 큰 소리로 도난 분실 신고된 카드입니다 디려는데 친구들이 날 어떻게 봤겠니? 겉만 번지르르하고 돈 없는 여자라고 비웃었을 거 아니야. 저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설명해봐. 일부러 그랬지?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숨을 헐떡이는 시어머니를 보며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 카드 제가 드린 거잖아요. 그게 뭐? 졌으면 내 거지. 내가 무슨 권리로? 그거 제 명의 가족 카드예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사용자는 어머님이지만 계좌 주인은 저라고요. 제가 언제든 정지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금융 지식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다시 책상 뒤로 돌아가 의자에 앉으며 깍지를 꼈습니다. 가족 카드는 본인 카드에 종속된 겁니다. 본인 회원인 제가 한도 조정, 동결, 해지,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별뜻 없습니다. 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젯밤에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손이 미끄러졌나 봐요.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지연,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고작 어젯밤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고작이요. 제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은 그게 고작 그 정도 일로 보이세요? 폭우 속에 사람을 2시간이나 세워두고 얼어 죽게 만들 뻔했는데 그게 사소한 일입니까? 그건 내가 눈치 없이 굴어서 교육 좀 시킨 거야. 누가 제 시간에 들어오지 말래? 어머님, 저 9시 반에 도착했어요. 근데 대문은 6시부터 잠겨 있었죠.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씹으셨잖아요. 일부러 그러신 거 맞죠?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주제 파악 좀 시켜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 집안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려고. 축하드려요. 어머님 뜻대로 제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냐? 복수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결심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호구짓은 그만두기로요. 시어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 앞으로 어머님과 이 집안에 제 돈은 10원 한 푼 안 들어갈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가족 카드 해지, 생활비 지원 중단, 용돈 끊습니다. 모든 경제적 지원은 오늘부로 끝입니다. 너 미쳤어. 내가 어떻게 감히. 당연히 할 수 있죠.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깜빡하신 모양인데 지금 사시는 그 성북동 집, 제가 산 겁니다. 등기부 등본 떼어보세요. 소유자란에 한지연 3글자 박혀 있으니까. 시어머니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설마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당장 주민센터 가서 확인해보세요. 제가 상냥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제가 떼어드릴까요? 말도 안 돼. 도훈이가 샀다고 했는데 도훈 씨가 거짓말한 거죠.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어머님이 그렇게 믿고 싶으셨던가요? 그 집은 제 결혼 전 특유 재산입니다. 도훈 씨랑은 아무 상관 없어요.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제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겁니다. 제 충고 하나 드리자면 저한테 잘 보이세요. 지금 깔고 앉아 계신 집, 쓰시는 전기, 마시는 물, 전부 제 돈이니까. 시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통쾌하기보다는 서글펐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 3년 동안 25억 원을 썼습니다. 돌아온 건 모욕과 멸시뿐이었는데 말이죠. 나가주세요. 저는 다시 서류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저 일해야 합니다. 한지연. 너 두고 봐.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래? 내 아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도훈이가 알면 너랑 당장 이혼한다고 할 거야. 이혼이요? 제가 고개를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거야말로 제가 바라던 바네요. 시어머니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집에 미련이 남은 줄 아세요? 제가 다시 다가가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 그 비를 맞으면서 정 다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어떤 위인인지는 저보다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무능하고 겁쟁이에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사는 마마보이. 지난 3년 동안 제가 그 사람 뒤치다꺼리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 구멍가게 같은 광고 회사 제 돈으로 막아주지 않았으면 진작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았을 겁니다. 너 말을 어쩜 그렇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나가세요. 할 말 있으면 도훈 씨 보내라고 하시고요.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다 결국 발을 구르며 돌아섰습니다. 문고리를 잡더니 뒤를 돌아보며 저주를 퍼붓더군요. 한지연, 너 후회하게 될 거다.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당신들 같은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었던 제 지난 3년입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통유리창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회사 정문으로 나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어올 때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가 축 처진 뒷모습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간 짓누르던 바위가 굴러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니까요. 3일 뒤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롯데백화점 강남점 VIP 라운지 매니저였습니다. 한지연 고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시어머님 되시는 박순자님께서 저희 매장에서 좀 난처한 일이 있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악어 가죽 핸드백 결제를 하시려는데 카드가 승인 거절이 떴습니다. 가지고 계신 카드 3장을 다 긁어보셨는데 전부 정지된 카드라고 나와서요. 그래서요. 박순자님께서 너무 흥분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119 구급대 불러서 강남성 모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며 픽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특히 그놈의 사모님 모임에서는 더더욱요. 그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목소리 큰 대장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제 무제한 카드 덕분이었습니다. 밥값을 내고 선물을 돌리고 비싼 룸을 잡는 게 다 제 돈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끊겼으니 그 사모님 가면이 박살이 난 거죠.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한도 초과입니다. 거래 정지 카드입니다.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겁니다. 쪽팔려서 혈압이 올랐겠죠?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평소에도 불리하면 뒷목 잡고 쓰러지는 척하는 게 특기인 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병원에서 푹 쉬시라고 하죠. 저는 더 이상 그따위 쇼에 놀아나는 멍청한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해가 질 무렵 도훈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지연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도훈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응급실에 누워 계시단 말이야. 알아? 우리 엄마를 죽일 셈이야? 이도훈 씨, 말 조심해.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신 건 본인 탓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카드를 정지시켰잖아. 백화점에서 그 망신을 당하신 게 다 너 때문이라고. 아, 알고 있었구나. 저는 픽 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생각해봤어? 어머님이 왜 그 카드를 가지고 계셨는지. 그 카드 대금 누구 돈으로 나가는 건지. 그건 내가 먼저 드린 거잖아. 먼저 드려. 제가 싸늘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훈 씨,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생필품 사실 카드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나한테 사정했잖아. 제발 나봐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빌었잖아.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그 카드를 드린 건 당신을 믿었기 때문이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적어도 당신 어머니가 나를 가족으로 대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받은 게 뭐지? 지연아, 지난 일은 천천히 얘기하고. 얘기할 거 없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도훈 씨, 나 결정했어. 이혼해. 뭐? 도훈 씨의 목소리가 단번에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미쳤어. 고작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사소한 일,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어젯밤 그 일이 당신 눈에는 사소해 보여? 아내가 빗속에 2시간이나 서 있는데 뻔히 보고도 전화 한 통 안 한 게 그게 사소한 일이야? 아니 나는 그때 게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만해, 이도훈.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더 이상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그 집에서 나가. 무슨 소리야? 거긴 우리 집이야. 아니, 거긴 내 집이야.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결혼 전에 샀고 등기부 등본 소유주에는 내 이름만 적혀 있어. 당신들은 얹혀 살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방 빼. 한지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그럴 수 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북동 단독주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호텔에 체크인하고 와인 한 병을 따서 창가에 앉아 밤늦도록 마셨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차들은 쉴 새 없이 강물을 이루며 흘러갔습니다. 3년 전 도훈 씨와 결혼한 첫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평생 너한테 잘할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나도 그래요.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그때는 정말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원한 건 제가 아니라 제 돈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비를 맞고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저를 모욕할 때 어떻게 못 본 척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가 다툴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 어머니 편에 섰을까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에 씁쓸한 맛이 퍼졌습니다. 됐어. 그만 생각하자.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이야. 이제부터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변호사 선임이었습니다. 제 개인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최헌식 변호사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재벌가 이혼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베테랑이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가 빠르게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 대표님, 상황은 대표님께 매우 유리합니다. 성북동 부동산은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법적으로 온전히 대표님 소유입니다. 남편분이나 시어머니가 재산 분할을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혼할 때 그 사람이 제 재산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요? 제공해주신 자료를 보면 혼인 기간 3년 동안 두 분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습니다. 대표님의 회사 지분도 혼인 전 취득하신 거고요. 이론적으로 남편분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저쪽한테 쥐고 있는 패가 있는지 봐야겠군요. 최 변호사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도훈 씨 회사의 재무상태 조사였습니다. 도훈 씨가 운영하는 광고 대행사, 명목상으로는 본인이 창업했지만 초기 자금은 전부 제가 댔습니다. 3년 전 저는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건네고 지분 40%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난 3년 동안 회사가 만성 적자였다는 겁니다. 도훈 씨는 경영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돈만 펑펑 써댔습니다. 강남 묘지의 호화 사무실을 빌리고 비싼 연예인을 모델로 쓰고 자기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갔죠. 재무팀에 지시해 정밀 감사를 진행한 결과는 상상보다 훨씬 참담했습니다. 회사 통장에 남은 현금은 3천만 원도 안 되는데 거래처와 광고 매체사에 줘야 할 미지급금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도훈 씨가 제 몰래 은행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회사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지? 그럼 내가 막타를 쳐주지. 3일째 되는 날 오후, 저는 비서실을 통해 도훈 씨 회사법인 앞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한스타 인베스트먼트의 실소유주로서 본인은 서울 크리에이티브 광고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투자를 철회함과 동시에 초기 투자 약정에 의거하여 원금 5억 원 및 약정 수익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본 통지 수령 후 7영업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2시간 후 제 휴대폰이 터질 듯이 울려댔습니다. 도훈 씨, 시어머니, 심지어 미국에 있는 시동생 이도준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피가 마르는 기분이 뭔지 직접 느껴보라죠.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유리 대리가 노크를 했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구? 저 이도훈 님이십니다. 로비에서 벌써 2시간째 기다리고 계세요. 꼭 뵙고 싶다고.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올라오라고 해요. 5분 뒤 도훈 씨가 제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까치집이고 얼굴은 흑비대,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싼 정장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들어와. 저는 보던 서류를 덮고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도훈 씨는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두 손을 비벼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날 밤 일은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느 날 밤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비 맞던 날 밤, 아니면 투자금 회수 내용 증명 받은 날 밤. 그가 멈칫하더니 얼굴을 더 구겼습니다. 지연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예전에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다 내 잘못이야.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 제발 나버리지 마, 응? 그 비굴한 모습을 보는데 마음속에는 오직 싸늘한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도훈 씨, 내가 왜 투자금 뺀다고 했는지 알아? 그게 그날 비 맞은 것 때문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 그게 도화선이긴 했지. 하지만 내가 진짜 마음먹은 이유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바닥을 봤기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당신은 처음부터 날 사랑한 적이 없어. 맞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건 내 돈이었어. 나랑 결혼한 건 창업자금이 필요해서였고, 당신 어머니를 불러들인 건 내 집이 크고 화려해서였지. 지난 3년 내내 당신은 날 이용해 먹은 거야? 아니야. 지연아, 난 널 진짜 사랑해서. 연기 그만해. 이도훈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렸습니다. 진짜 사랑했다면 그날 밤 내가 빗속에 2시간이나 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 진짜 사랑했다면 싸울 때마다 엄마 치마폭 뒤에 숨지 않았어. 진짜 사랑했다면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비겁하게 외면하지 않았다고.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뒤 도훈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의 애원하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부탁이야. 투자금 빼면 회사 진짜 망해. 내 인생 모든 걸 걸고 만든 회사란 말이야. 인생을 걸어. 저는 획 돌아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도훈 씨, 그 회사 차릴 때 돈 누가 댔어? 3년 내내 적자 난 거 누가 메워줬어? 매달 내가 돈 꽂아줄 때 그게 내 피 같은 돈이라는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어. 내가 너한테 빚진 거 알아? 단순히 빚진 게 아니지. 저는 책상으로 가서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 그에게 던졌습니다. 직접 봐. 당신 회사 재무 감사 보고서야? 도훈 씨가 서류를 꺼내보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통장 잔고 3천만 원에 빚은 2억이 넘어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몰래 땡겨 쓴 8천만 원 대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건 회사 운영하느라 급해서. 운영. 그 돈 어디다 썼어? 도박. 룸살롱. 아니면 박수영이라는 그 여자? 도훈 씨의 몸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 제가 비웃었습니다. 도훈 씨, 나 사업하는 여자야.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10원 한 장까지 다 알고 있어. 지연아, 그 여자는 그냥 아는 동생이야. 아는 동생. 저는 서랍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흩뿌렸습니다. 아는 동생이랑 제주도 여행을 가? 아는 동생이 당신한테 2천만 원씩 용돈을 받아. 아는 동생이 당신한테 훈이 오빠라고 불러? 며칠 전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도훈 씨는 젊고 예쁜 여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세상 다 가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너 어떻게? 도훈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훈 씨,
당신 날 너무 무시했어. 지난 3년 동안 내가 진짜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더러워서 모른 척 해준 거야? 그때는 그래도 당신을 믿었으니까. 남자가 살다 보면 한눈 팔 수도 있다고 바보처럼 합리화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저는 허리를 숙여 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참아줄 이유가 없어. 도훈 씨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변호사 통해서 이미 준비해뒀어. 저는 몸을 일으켜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군말 없이 도장 찍으면 좋게 끝낼 수 있어? 당신 회사 투자금 5억 원. 그거 안 갚아도 돼. 대신 조건이 있어.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빈손으로 도훈 씨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 냈습니다. 나보고 알거지로 나가라고? 왜, 뭐라도 챙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제가 눈썹을 까닥였습니다. 도훈 씨, 꿈깨 성북동 집은 내 특유재산이라 당신 집은 없어. 회사 투자금. 내가 법대로 회수 들어가면 당신 오히려 나한테 돈 토해내야 해. 당신 그 구멍가게는 지금 빚더미라 재산 분할 대상도 안 되고. 말해봐. 당신한테 남은 게 뭐가 있지? 도훈 씨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겠죠? 지난 3년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제가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살았으니까요. 자기가 가장이고 남편이고 모든 걸 가진 남자라고 착각했겠죠. 하지만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걸. 모든 건 제 것이었다는 거려.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3일 줄기에 저는 다시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3일 뒤에도 도장 안 찍으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야. 그때는 지금이랑 조건이 많이 다를걸? 도훈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가기 직전 그가 멈춰 섰습니다. 지연아, 너 변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에는 안 이랬잖아.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래, 변했지. 당신들 덕분에 아주 잘 변했어. 그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 아래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도훈 씨 말이 맞습니다. 전 변했습니다. 3년 전에 한지연은 사랑을 믿고 진심은 통한다고 믿는 순진한 바보였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어서,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서 아등바등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의 한지연은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가치 없는 사람에게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후 며칠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제 자금이 끊기자 도훈 씨 회사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거래처들은 빚 독촉을 해댔고 직원들은 줄사표를 냈으며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퇴원 후 자신의 모든 카드가 정지되고 생활비마저 끊겼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에게 수십 통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전부 차단했습니다. 시동생 이도준의 학비 지원도 끊었습니다. 학교 측에 메일을 보내 더 이상 스폰서가 아님을 명확히 했죠. 이 씨 집안 전체가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저는 성북동 집에서 짐을 빼 청담동의 새로 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에게 주는 새 출발 선물이었죠. 40평대 한강뷰 아파트, 모던하고 심플한 인테리어, 가구 하나하나까지 제 취향대로 골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무관심도 숨막히는 시댁법도도 없는 곳. 드디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이 생긴 겁니다. 금요일 서울에는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번 같은 폭우는 아니고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보슬비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갓 내린 드립 커피를 마시며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 빗줄기처럼 차분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리 대리였습니다. 대표님, 이도훈 씨가 오셨습니다.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정각. 제가 통보한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올려보내세요. 5분 뒤
도훈 씨가 제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덥수룩한 수염, 핏발선 눈의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들어와 제가 비켜섰습니다. 도훈 씨는 낯선 공간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거실에서 주방으로 그리고 발코니 넘어 거대한 통창으로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이사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진 않아서. 도훈 씨는 말없이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져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제가 보낸 이혼 합의서였고 서명란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챙겼습니다.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협조해줘서 고마워. 지연아, 그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 말해. 너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 적 있어?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후회, 제가 되물었습니다. 처음엔 안 했어. 근데 나중엔 했지? 도훈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후회하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랑 결혼 안 했으면 평생 못 배웠을 것들이 있거든. 그게 뭔데?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법, 상처받았을 때 나 자신을 지키는 법, 그리고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훈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반면교사였어. 그의 얼굴 근육이 움찔거렸습니다. 더 할 말 있어? 제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없으면 나 일해야 하는데? 그 집 문제 말인데. 그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가 몸도 안 좋으신데 며칠만 더 여유를 주면 안 될까? 도훈 씨,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합의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 3일 내 퇴거.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는데.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시잖아. 나보고 돈 좀 있다고 유세 떤다고 하셨지? 그럼 보여드려. 며느리 돈 없어도 우리끼리 보란 듯이 잘 살 수 있다고 증명해 보라고. 도훈 씨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아, 그가 신발을 신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용서 안 할 거야? 저는 문틀에 기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훈 씨, 그날 밤 내가 빗속에 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그랬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잠깐 실수한 걸 거야 라고.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화해할지, 어떻게 없던 일로 할지까지 고민했어. 근데 그 다음은? 당신은 창문 너머로 구경만 했고 당신 엄마는 젖은 나를 보고 비웃었어. 그때 깨달았지? 당신들은 날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걸? 도훈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난 용서 안 해. 제가 못 박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등을 돌려나갔습니다. 철컥.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끝났다.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성북동 집을 공식적으로 회수했습니다. 도훈 씨와 시어머니는 퇴거 마감 시한 직전에 짐을 뺐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용인 외곽에 있는 낡은 아파트로 갔다고 하더군요. 박순자 여사 명의로 남은 유일한 재산인데 80년대에 지어진 좁고 낡은 아파트라 겨울엔 외풍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시동생 이도준은 학비를 못 내서 제적당하고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 3년이나 있었는데 학위 하나 못 따고 돈 쓰는 법만 배워서 돌아왔죠. 도훈 씨 회사는 어떻게 됐냐고요? 진작 공중분해됐습니다. 거래처 빚 독촉, 은행 압류, 직원 임금 체불 눈덩이처럼 불어난 악재를 그 무능한 머리로 감당할 리가 없죠. 결국 법원 주도로 강제 청산 절차를 밟았고
도훈 씨는 막대한 개인 빚까지 떠안았습니다. 요즘은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골목골목을 누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회사 회의실에서 동남아 파트너들과 화상회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겠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니까요. 2달 뒤 서울에는 또다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청담동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이었습니다. 입주민님, 1층 현관에 2분이 찾아오셨는데요. 가족분들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생긴 분들이죠? 남녀 2분인데 그게 몰골이 좀 안 좋으십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은 편찮으신지 계속 남자분한테 기대 계시고요. 저는 2초 정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세요. 제가 확인할게요. 휴대폰으로 아파트 현관 CCTV 앱을 켰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익숙한 2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도훈 씨가 박순자 여사를 부축하고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비에 쫄딱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져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고 있는 외투는 제가 몇 년 전에 사들인 명품 코트 같은데 흙탕물이 튀어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도훈 씨의 얼굴은 헬쑥했고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눈빛은 죽은 물고기처럼 흐리멍덩했습니다. 그들이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무언가 애원하듯 말하고 있었지만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2 사람은 아파트 현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는 것 같았고 도훈 씨는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와인 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창밖의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며 도시의 불빛을 뭉개뜨렸습니다. 몇 달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성북동 대문 앞에서 흠뻑 젖은 채 문을 두드리던 제 모습이요. 문 안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게임을 하고 있었죠.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제가 비참해지기를 즐겼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춥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그들은 제 집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CCTV 앱을 껐습니다. 휴대폰을 소파 구석에 던져두었습니다. 와인은 훌륭했습니다. 1987년산 보르도 한 모금에 3만원짜리 와인은 천천히 음미할 가치가 있었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꽤 오래 기다릴 거라는 걸 압니다. 밤을 새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빗속에 2시간이나 세워뒀으니 이번엔 당신들이 그 기분을 느껴볼 차례입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든 채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파트 입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가는지 흔적조차 없더군요. 저는 기지개를 켜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혈색이 좋았고 눈빛은 맑았으며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지연, 잘했어.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의도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명한 경제 프로그램의 앵커가 저를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여성 CEO의 성공 신화였습니다. 한 대표님, 지난 1년 사이 회사 매출이 40%나 성장했습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 확장이 아주 성공적이었는데요.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끈기 있게 버티고 노력하면 극복 못할 어려움은 없다고 믿으니까요. 작년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경험이 경영 철학에 영향을 미쳤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가치 없는 사람과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 것, 오로지 내 목표에 집중하고 나 자신을 믿을 것, 그러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인터뷰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오자 유리 대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최고였어요. 그녀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화면발도 너무 잘 받으시던데요. 고마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요. 테이프 커팅 하셔야 합니다. 가죠. 대기하던 차에 올라타 습관적으로 포털 사이트 뉴스를 켰습니다. 사회면 뉴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활고 비관 성북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가스 누출 사고.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들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곳으로 이사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사 아래에는 흐릿한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면 위로 창문이 반뼘밖에 나오지 않은 음습하고 낡은 반지하 방 입구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피해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모 씨, 39세, 무직. 결국 성북동 반지하까지 밀려났군요. 저는 뉴스창을 닫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눈부시게 맑았고 도로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고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는데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이, 남편이, 남들이 말하는 평범한 행복이 저를 완성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내 행복을 정의하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거려. 제게는 제 커리어가 있고, 제 삶이 있고, 제가 지켜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저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요. 본인들이 만든 지옥에서 살라고 하죠.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오픈 행사장에서 저는 순백의 정장을 입고 붉은 리본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고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가위를 들어 리본을 잘랐습니다. 와,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득 어디선가 읽었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적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다. 그들이 배가 아파서 죽고 싶어질 만큼 아주 잘 사는 것. 전 해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한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곰팡이가 핀 벽지와 물 얼룩이 가득한 좁은 방이 비쳤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은 중년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원래 이런 데가 아니었어요. 성북동 저택에 살았다고요. 다 그년 때문이야. 그 독한 년이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가서. 저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폭삭 늙어버렸더군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에 시장통에서나 팔 법한 낡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집이고 돈이고 아들 회사고 싹 다 뺏어갔어.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야. 카메라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도훈 씨가 플라스틱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처참했습니다. 떡진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 거칠어진 손 한때 자신감 넘치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순간의 추락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 이들에게 희망은 남아있는 걸까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석처럼 빛나고 한강 다리 위로 차들이 불빛을 수놓으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 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박순자 여사 말이 맞습니다. 제가 다 빼앗았죠? 하지만 잊고 있는 게 있네요. 그것들은 원래 다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뒤를 돌아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싱가포르 출장이 잡혀 있고 모레는 자선 갈라 디너에 참석해야 합니다. 제 스케줄은 꽉 차 있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삶입니다. 누구의 인정도,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삶. 제 손으로 직접 쌓아 올린 저만의 왕국.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 엄마가 해주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지연아, 여자가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거지? 엄마 말이 맞았어. 나 해냈어. 나 진짜 강해졌어. 잘 자요, 서울. 그리고 빗속에서 울던 옛날의 지연아, 너도 이제 푹 자렴. 다 괜찮아졌으니까. 끝.